네, 1교시까지는 병자호란이 발생하게 된 배경, 그리고 병자호란이 발생해서 청나라 군대가 침입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수업을 설명했습니다. 2교시에는 이제 인조반정이 아니라 인조가 이제 남한산성에 피난하고 나서 이제 남한산성에서 조선이 왕실이 고립되는 상황과 또 조선의 황복, 청나라에 대한 항복이었죠. 황복과 그리고 그 병자호란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남한산성에 이제 피신을 한 이후에 한 딱 조선 왕실 같은 경우는 다양한 대응을 책을 강구합니다. 뭐 전쟁에서 당시 후금군이 쳐들어왔으니까 이들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보면은 뭐 근왕병을 모집하게 되는 거죠. 이거 쉽게 근왕병이라는 표현이 좀 쉽게 표현하면 원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왕을 뭐 모시는 군대, 병사 뭐 이런 뜻인데 병자호란에서 다시 그 남한산성에서 조선 왕실이 고립이 되니까 그 내에 조선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청나라 같은 경우는 약 12만 명, 12만 명이 왔으니까 상대하기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12만 명의 청나라 군대를 상대할 수 있는 군대를 전국 각지에서 이제 오기를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실제 많이 모이진 않았습니다. 뭐 그리고 모였다고 해도 당시 청나라 군대와 전쟁을 피하던가, 왜냐하면 사실상 당시 청나라 군대하고 군왕병이랑 싸워서 군왕병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군왕병이 많이 모집되지도 않았고, 또한 그 모집된 군왕병조차도 후금과 청나라 군대와 전쟁을 좀 회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명나라에 대한 원병을 요청하는 거죠. 뭐 어쨌든 뭐 청나라와 명나라는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때 명이 만약에 조선을 도우면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것도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남한산성이 고립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명의 원병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뭐 조선군의 대응이 이랬다면 사실 청군은 굉장히 주도면밀하게 대응을 했어요. 어쨌든 남한산성을 고립시켰고, 그 남한산성에 조선의 병사가 들어가는 것도 맞고 나오는 것도 맞고 이 같은 상황이었죠. 그리고 근황병조차도 얼마 모이지 않았던 근황병조차도 경기도 광주나 용인 인근, 이게 용인이나 광주 모두 다 지금 남한산성 인근입니다. 남한산성 인근에서 이제 전쟁을 해서 이겨버리는 거죠. 이 같은 상황에서 이제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남한산성은 고립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식량이랑 무기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영화 남한산성에 보면 이제 말을 잡아먹는 장면이 나올 겁니다. 근데 말이란 게 전쟁 중에는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뭐 뭘 나르고 뭐 군량 무기나 나르고 또 전쟁을 해야 될 때 필수한 동물인데 이거를 잡아먹어야 되는 상황이란 거는 그만큼 남한산성에서는 지금 식량이 굉장히 모자라고 상황이었다는 거죠. 사실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한산성에 피신을 가려고 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선이 야 전쟁이 나면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사전에 뭐 군량이나 무기를 남한산성에 비축을 했다면 문제가 좀 덜했겠지만, 원래 강화도로 피신을 하려는 상황이었는데 그 방법이 실패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남한산성으로 들어간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한산성 내에는 식량이나 무기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죠. 더군다나 한겨울이었기 때문에 그 추위는 말할 수 없는 거죠. 어, 남한산성에 또 보면 병사들이 추위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이제 너무 춥고 이러니까 피부가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심하게 갈라지게 되면 이제 피부 사이에 피가 나오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이제 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뭐 돼지 기름 같은 거 구해서 바르고 이런 장면도 나오는데, 그만큼 당시 남한산성에 고립됐던 조선 왕실, 조선 백성, 또 조선군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처럼 상황이 좀 안 좋게, 너무나 안 좋게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까
남한 산성 내에서 또 조선 왕실 내에서 이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는 거죠. 첫 번째, 전쟁을 하자. 즉, 오랑캐랑 어떻게 오랑캐에게 항복할 수 있겠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전쟁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화 남한산성에 보면 이제 또 이 장면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김상원 같은 인물이죠. 반면에 전쟁을 하지 말자. 즉, 협상을 해서 전쟁을 끝내자 이런 상황 주장을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최명길. 영화에서는 이제 이병헌이 최명길을 했죠. 근데 주전파와 주화파가 계속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인조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마땅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아마 뭐 인조가 좀 우유부단한 것도 있었겠지만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았던 거죠. 전쟁을 하기에는 너무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항복을 하려니까 전쟁에서 청나라랑 전쟁을 하면 무조건 질 것 같고 이 같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근데 결국에는 조정은 전쟁을 안 하는 방법, 협상을 하는 방법으로 결정이 납니다. 이 방법밖에 없었을 거예요. 사실 주전파, 전쟁을 하자는 입장도 주전파 입장은 그냥 시간을 끌면 알아서 청나라가 되돌아갈 것이다. 즉 자기 나라도 돌아갈 것이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설득력 있는 생각이에요. 청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을 어떻게 해서 점령을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기본적인 목적은 중국 대륙, 명나라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가면 갈수록 청나라는 굳이 조선이랑 대충 협상을 맺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갈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주전파는 계획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전쟁을 다 하자. 충분히 설득력 있는 거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주화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만 전쟁을 하고 협상을 해서 전쟁이 끝나자는 입장이었는데 당시 조선 상황에서 너무나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협상하는 방법으로 결정이 나는 거죠. 근데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강화도가 함락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강화도가 함락이 되었다는 얘기는 청나라 군대가 강화도를 들어가서 강화도를 점령했다는 뜻이겠죠. 지금은 인천이랑 강화도 사이에 이제 다리가 있기 때문에 큰 다리가 다리가 놓여졌기 때문에 차를 타고 쉽게 왕래할 수 있지만 인천이랑 그 강화도 사이가 굉장히 바다가 좁습니다. 그래서 물살이 굉장히 세거든요. 지금도 요즘에 보면 종종 그 인근에서 이제 어선이 전복되었다, 이런 전복 사건, 배가 뒤집혔다 이런 뉴스가 종종 나올 정도로 물살이 굉장히 빠른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을 청나라 군대가 넘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근데 그리고 다르게 생각을 하면 그만큼 청나라 군대는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는 거죠. 1차 조선 왕실이 강화도로 피신하는 것은 무조건 막는다. 두 번째, 막혔으면 어떻게 해서 바다를 넘어갈 것이다. 이런 준비를 다 하고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조선은 하물며 청나라가 말을 타고 전쟁하는데 얘들이 바다는 못 넘어오겠지라고 안다고 했었기 때문에 강화도는 사실 속수무책으로 점령이 당하는 거죠. 강화도가 함락이 되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왕실, 가족, 왕자나 공주, 옹주, 또 대신들의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오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병자호란은 한겨울이었습니다. 12월, 1월, 2월 이때쯤이었습니다. 엄청 추울 때 포로로 잡혀서 끌려온다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겠죠. 이 같은 상황에서 조선, 왕실, 인조는 전쟁을 더 이상 하기 힘든다라고 결정을 하고 협상을 맺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즉 전쟁 더 이상 하지 말자, 협상해서 전쟁 끝내자 쪽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 장면이 지금 저희들이 한 4에서 한 5분짜리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인조가 청나라 태종에게
항복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영화상으로 나와 있는 장면인데 당시 영화 남한산성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당시 조선의 인조, 조선 왕실, 조선 신하들이 과연 어떤 상황에 처져 있었고 얼마나 비통했을까를 굉장히 잘 묘사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먼저 보시고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락이다 투치여 여보 충거 내 앞으로 나오니 어여쁘다. 신더 너너허 착하버 기수라쿠 너에게 지난 일을 말하지 않겠다. 비 신이 엄기 이번움비 나는 너와 더불어 앞일을 말하고자 한다. 황은이 망극하옵니다. 어전도 반이 혼잔비. 차우야니 왕! 일란 뭐뭐 우연한 캐나? 조선의 왕은 309 고두례를 행하라. 어머! 밀매요!
영상 잘 보셨습니까? 이 영상은 이제 남한산성에서 조선의 왕이었던 인조가 청태종에게 항복하는 장면을 이제 묘사한 장면입니다. 굉장히 이제 비통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처참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 기록이 여기 지금 삼전도 구록이라고 이제 비의 삼전도 비 여기 지금 그림 사진이 나오죠. 이 비석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송파구에 있는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따지면 이제 롯데월드 인근에 있는 비석입니다. 여기에 보면 조선 병자호란 당시에 조선이 당시 청나라에게 항복하는 장면, 왜 항복을 해야 되는지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간혹 가다가 한번 지나가다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청이 당시 조선이랑 맺었던 조약입니다. 기존과 달리 굉장히 상황이 좀 안 좋아지는 거죠. 즉 정묘호란 끝나고 나서 맺었던 정묘조약에 비해서 조선은 더 안 좋은 상황이 된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주만 볼까요? 조선은 청에 대해 신의 예를 행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신이라는 것은 신하겠죠. 쉽게 말하면 조선이 청나라에게 신하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설명해 드리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랑캐라고 무시했던 사람을 이제는 임금으로 모셔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묘조약 때는 그래도 형제지간이었는데 이때는 이제 군신 관계가 되는 거죠. 뭐 둘째, 셋째보다 밑에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는 건 좀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 뭐 쉽게 말하면은 뭐 물건을 바친다. 제일 11번째 볼까요? 뭐 세패를 보낸다. 쉽게 말하면 뭐 금은 보화, 뭐 기중 보석 이런 거를 청나라에게 뭐 바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인지를 조선의 왕이었던 장자 차자, 즉 인지를 보낸다 이런 뜻인 거죠. 여기 보면 셋째 보면 조선 왕의 장자, 첫째 아들과 차자, 둘째 아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장자는 소현세자, 차자는 바로 나중에 인조 다음의 왕이 되는 북벌론을 주장했던 효종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효종은 포로생활, 인질생활을 했던 왕입니다. 아마 그때 본인이 경험했던 치욕, 정말 이런 게 나중에 북벌론으로 전개될 때 하나의 계기가 됐겠죠. 병자호란이 한 2달 남짓한 전쟁을 통해서 이제 전쟁이 마치게 된 겁니다. 영상에서 봤다시피 이제 인조가 항복을 하면서 전쟁은 끝마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전쟁이 끝마치면 워낙 치욕적으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당시 조선의 상황은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즉 청나라가 갑질을 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갑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게 이제 보여지는 게 여기 조약 내용인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 금방 설명했다시피 이제 소현세자 복림대군이 이제 끌려가는 얘기, 그리고 막대한 전쟁 배상금, 이게 뭐 세패라고 그래가지고 매년 뭐 물건도 바쳐야 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를 정벌을 할 때, 청나라가 명을 공격할 때 조선군도 파병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되는 겁니다. 병자호란은 이렇게 끝마치면 됩니다. 근데 병자호란이라는 게 정말 조선 상황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금방 말했다시피 오랑캐로 여겼던 후금, 청을 이제는 신하로 모셔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엄청난 전쟁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이런 인질로 끌려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좀 최종병기 한에도 보면 이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 목에 줄을 매가지고 이제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긴 합니다. 네, 조선 백성들이 이제 청나라에 끌려가는 거죠. 그럼 왜 얘들 인질을 이렇게 많이 끌고 갔을까? 전쟁 나면 원래 포로를 막 잡아가고 이런 경우 있지만 한 50만 명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왜 얘들이 이렇게 끌고 갔을까? 첫 번째 이유는 청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나라가 막 급속히 커지면서 노동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노동력을 조선의 백성으로 채우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청나라가 이제 급속히 나라가 커지면 더 이상
약탈, 뭐 전쟁에서 빼앗아서 나라를 유지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농사를 짓고 그 농사 생산물을 군량미로 쓰고 이런 기초 산업, 즉 농업이 어느 정도 발전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근데 조선의 백성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농사를 짓게 함으로써 뭐 청나라 지역에서 뭐 농업 발달 이런 걸 모색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조선의 백성을 엄청나게 끌고 갑니다. 이 과정에서 뭐 남녀노소 다 끌려가게 되고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는 사실 문제가 심각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포로 소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쉽게 말하면 청나라로 끌려갔던 조선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근데 조선에서는 이제 뭐 협상을 맺죠. 어느 정도 돈을 주고 되돌려오는 방법을 하게 된 겁니다. 참 웃긴 상황인 거죠. 원래 조선에서 살던 사람이 전쟁에서 끌려갔는데 조선에서는 그 사람을 돈을 주고 데리고 와야 돼요.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이 과정에서 뭐 협상도 조선이랑 맺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해서 데려오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포로 소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요. 그리고 물론 도망쳐 오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수업을 거의 지금 마치는 시점에서 제가 얘기하면 병자호란은 정말 조선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에요. 임진왜란, 병자호란과 함께 조선에서 양난 이란 표현도 쓰긴 하는데 두 가지의 난, 즉 큰 전쟁 두 가지를 들으려고 그러면 임진왜란과 함께 꼭 들은 게 병자호란입니다. 근데 병자호란은 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막대한 포로가 잡혀가고 사람들이 죽게 되고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조선의 백성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그 고통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환향녀와 호로자식이라는 용어입니다. 요게 또 좀 영상이 한 4분 정도 되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요거 짧게 시청하시고 제가 보완 설명하고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이 한 4분 정도 되니까 좀 재밌는 영상은 아니고 조금 가슴 아픈 영상이긴 한데 좀 주의 깊게 시청하셨으면 합니다.
영상을 잘 보셨습니까? 여기서 이 영상에는 환향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상을 제가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하면, 전쟁 중에 이제 포로로 청나라에게 잡혀가셨던 여성들이 있었겠죠. 그 여성들이 이제 정말 사선을 죽을 거 무릅쓰고 중국을 탈출해서 조선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환향녀라고 합니다. 여기 한문을 보면 잘 나오는데, 환자는 돌아온다는 뜻이고요, 향은 고향 할 때 향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향으로 돌아온 여성쯤 되겠죠. 근데 이 여성들이 이제 고향으로 되돌아왔는데 제대로 된 대접을 받기는커녕 핍박받고 돌팔매질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정말 전쟁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되돌아왔는데 지조를 잃었다, 정조를 잃었다, 이런 식으로 막 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환향녀라고 한 겁니다. 환향녀와 관련된 게 바로 호로자식입니다. 호로자식도 여기 보면 이제 호자는 오랑캐 호자고 로는 포로할 때 로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랑캐 포로들의 자식 이쯤 되는데, 표현이 쉽게 말하면 환향녀들 중에 임신을 한 상태도 되돌아온 여성들이 꽤 있었다는 거죠. 전쟁 중에 좀 안 좋은 일을 당해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 아니면 이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대들고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온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아버지는 이제 청나라 사람, 오랑캐, 군인쯤 대부분 군인이었겠죠. 그런 사람들의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조선인 여성 포로와 청나라 군인이나 아니 청나라 남성 사이에 태어났던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호로 자식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도 환향녀와 함께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돌팔매질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병자호란 이후에 등장했던 용어인 환향녀와 호로자식이라는 표현이 사실 나중에는 욕설이 되는 거죠. 수업 시간에 제가 욕설을 하기 좀 뭐한데,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 중에 환향녀이라는 욕설을 하든가, 아니면 호로자식을 호로새끼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전통적인 이제 욕설인데, 그 욕설의 어원이 바로 병자호란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환향녀와 호로자식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당시 병자호란 끝나고 나서 조선의 백성의 어려움은 극심했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다 그렇겠지만 그 피해의 대부분은 이제 조정 대신들 같은 이제 위정자, 지배층, 소위 잘 사는 사람들보다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반 백성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이렇게 병자호란은 큰 충격을 받고, 그 충격의 대부분은 백성들이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오늘 수업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간단히 한번 설명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자호란은 1636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청나라 군대 12만 명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인조는 강화도로 탈출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남한산성에 들어갔고, 그 남한산성에서 한 두세 달 정도 고립되어 있다가 항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항복하는 과정에서 인조는 정말 엄청난 모욕감을 경험하게 되고, 백성들은 환향녀나 호로자식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을까? 왜 인조라는 왕, 백성 모두 병자호란을 통해서 이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었을까? 그러면 병자호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자호란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병자호란이 발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에서 찾으면 되겠죠. 사실 병자호란이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당시 조선 왕실은 국제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시 후금은 엄청나게 강대국이 되고 있었고, 반면에 명나라는 힘이 계속 약해지는 상황에서 인조는 강해군과 다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즉 강해군은 중립외교라는 정책을 시행했지만, 강해군은 전통적인 외교 정책, 즉 명나라를 숭배하고 후금, 청나라를 적대시하는 외교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외교 정책이 당시 국제 상황에서는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 잘못된 선택이 바로 병자호란이라는 엄청난 고통으로 받게 되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아마 외교 정책을, 기존의 강해군이 시행했던 외교 정책을 적절하게 받아들였다면 아마도 병자호란은 피할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강해군의 외교 정책을 받아들이기에는 인조가 처한 상황이 쉽지가 않았던 거죠. 인조 스스로 강해군의 외교 정책을 욕을 하면서 인조 반정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던 사람이 강해군이 쉽게 말하면 본인이 욕을 했던 중립 외교 정책을 본인이 또 하겠다는 것은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에는 그 고통을 본인뿐만 아니라 조선의 백성이 엄청나게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시고요. 이 수업 마치고 제가 이 오늘 수업과 관련해 가지고 간단한 테스트 문제를 한두 문제 정도 아마 올려둘 겁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어떤 학생들은 좀 꼼꼼하게 잘 쓰신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대충 쓴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올리는 그 시험 문제는 오늘 수업 내용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얘기는 나중에 시험이나 이런 거 볼 때 크게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서 잘 적어 보시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시험 나올 수 있으니까 아주 꼼꼼하게 한번 잘 작성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테스트 문제, 그 수업 끝나고 나오는 테스트 문제는 성적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업 내용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제가 올린 거니까 점수랑은 밀접 관련이 없으니까 좀 편하게 작성하셔도 될 것 같고요. 대신 좀 신경 써서 작성을 하시면 나중에 시험 치실 때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 수업은 이렇게 마치시고 아마 다음 주도 이렇게 영상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